자,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마케팅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우리 김동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제3차 아태장애 10년은 한국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바로 대한민국에는 장애운동의 스토리텔링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장차법을 만드는 7년간의 그 기나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운동을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다 그 조항을 넣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지장협에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세력화해서 하나를 규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장애인 문제를 주목받게 만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한국장총가처럼 유권자 운동을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의 민주사회 속에서 하나의 계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많은 스토리가 아마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 리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먼저 2차 아태장애인 10년이 했던 일본처럼 우리 돈으로 갖다가 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들이 텔링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많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와서요.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저거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받는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비례대표로 우리 장애인계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처음에 한 분이 들어가시죠. 비례대표로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시국 다음에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네 분이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번 총선에서는 8명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이 숫자대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꿈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야, 이번엔 누가 될 것 같냐? 어느 단체장이 나서고 있냐? 누구는 누구하고 당에 같이 가는 거, 그 당 소속이냐? 아니면 어느 당 소속이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식의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이 공약이 이번엔 뭐냐? 마땅하게 공약을 찾아내려니까 참 공약 마땅하게 참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써먹어서. 사실 어떤 공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번에 나간다, 누가 나오느냐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계층 간의 이런 것들은 가장 앞선 게 아까도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여성이나 또는 노동계 이쪽이 제일 앞섭니다. 그런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또 목표 지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그래도 이 여성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거운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권자 운동을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이거는 2007년도에 바로 이 직전에 그 시청학 광장에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전부 다 핑크빛을 저렇게 입고 핑크파워 여성 유권자 대회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유권자로서의 파워를 상당히 보였거든요. 상대적으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발대식입니다. 빈자리 붕숭붕숭 납니다. 한 곳에 모였으면 빈자리 많으니까 퍼져 앉았습니다. 예.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총선에도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총선에도. 근데 국회 앞에서 이렇게 크로즈업한 거냐? 저 외에 바깥쪽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크로즈업한 겁니다. 많이 보이게. 국회를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선 때마다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2000년도 이후부터 매 선거마다 모든 선거연대를 꾸리고 각 후보들을 부르고 각 정당에 또는 각 후보 정당들에게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인재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인재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날 보면은 정동영 후보 또 그 다음에 그 권영길 후보 다 왔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빙글빙글 한 3바퀴 돌다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장 때 우리 그 박경석 그 교장이 계속 그림자 투쟁을 해가지고 왔나 안 왔나 이제 그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보과에서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체계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건 전데요.
웃고 있죠. 왜냐하면 문국현 창조 후보, 창조 한국당 대표였었는데 여기만 비례대표를 안 줬어요. 그 비례대표 달라고 갔습니다. 주기 전에는 웃어야죠. 좋게 인상 보이면서. 그런데 끝내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저걸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요구가 제안이 왔는데 당선권 박해를 추천해 달랍니다. 근데 당선권 박해 추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 유일하게 여기만 공천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16대 국회를 잠깐 들으면 16대 국회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땐 여건이 어쨌든 간에 주변 여건이 좋았습니다. 여의도 신탁 투자 빌딩의 그 강당입니다. 한 1,500에서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노무현 후보가 왔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와서 장애인들의 회관을 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이룸센터를 얻은 겁니다. 바로 저 장면이 그 자리에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줘주고서 관리비랑 모든 것이 다 되게 저렴합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권영길 후보도 왔고요. 이해창 후보는 안 오고 서청원 선대위원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공교롭지만은 이렇게 장애계를 냉대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죠. 여기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그 대선이나 총선이나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가 힘을 결집할 때와 결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장애 대중에게 좋은 제도가 들어오고 정책이 돌아오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외국의 ADA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ADA법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사실은 이 법에 근거해서 이 법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고 일본이나 모든 세계 각국이 사실 이 이후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갖다 준 것이 ADA법입니다. ADA법을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은 이 1988년도에 두 후보가 민주당의 듀카키스하고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둘이 경합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17%가 듀카키스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ADA법을 갖다가 그때 의회에다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미국의 장애인들이 논의하고 있을 때 이왕이면은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보수적이고 많은 부분의 복지 재정을 깎고 있으면 넣어봤자 안 될 테니 두 후보 중에서 한 후보에게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표를 몰아주자 이런 식의 약속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데 바로 부시가 받았습니다. 부시의 캠프에는 에반 캠프라고 하는 장애인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시에게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 다음날 새벽에 ADA법에다 서명하겠다 라고 하면은 많은 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받아서 3개월 먼저 그 공약을 받겠다라고 수락을 했고 3개월 뒤늦게 부시가 해서 17% 이기고 있던 듀카키스가 뒤집어져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 물론 이것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장애인의 표를 얻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저스틴 닥터 2세입니다. 이분이 바로 1983년도부터 그 국가정책 문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ADA의 초안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더 첨가하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ADA법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90년도에 저렇게 백악관 뜨락에서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아마 저스틴 닥터고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아까 그걸 조언했던 부시 캠프에 있던 에반 캠프라는 분일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많은 그런 증거들과 어떤 현상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10년 동안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저희들이 해왔던 몸부림들은
그런 유권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해왔던 몸부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라는 것 속에서 보면 우리는 처절하게 했고 힘들게 했지만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워풀하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찻잔 안에 들어가니까 한번 저런 그림처럼 곧 태풍이 몰아칠 것처럼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집어삼킬 것처럼 이런 파워를 한번은 이제는 우리 장애인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저렇게 그려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 총선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에서 장애인 문제는 서서히 지금도 밀리고 있지만 더 밀릴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시다시피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는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1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1%를 넘어서 우리 장애인과 5%는 이미 2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60만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5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인구 계층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추계를 보면 향후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 25%까지 평균적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4명 중에서 1명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요. 물론 노인층이 많아진 건 장애인보다 늘어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니지만 장애인 노인이냐 노인 장애인이냐 이건 엄연하게 정책적 접근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고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할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 이슈는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저출산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는 어쩌면은 기틀을 다질 거는 지금까지 다 다져놨는데 이거를 내용을 채우고 속을 채우고 내실 있게 하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유권자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가 대표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유권자 운동을 하자. 유권자 운동이라는 걸 뒤집어서 보면은 바로 정책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권자 운동을 갖다가 잘 이어오고 정말로 발전시키려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최고 리더 분들께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난데없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분을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허주 김윤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킹메이커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게 불려졌었죠. 킹메이커라고. 그래서 이분의 호가 허주인 것처럼 빈배니까 언제든지 누구를 태울 자세가 돼 있다 해서 킹메이커로 했는데 이분이 기자 출신으로 10대 정계 입문해서 11대, 12대 빼놓고 13, 14, 15까지 5선 의원이거든요. 이 양반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드는 때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신 분인 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그것도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고 나중엔 이해창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분이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 얘기를 하느냐.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장애가 요구하는 리더의 상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분을 해본 겁니다. 또 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왔던 사람. 이분 아시다시피 저 불편한 거 이끌고 108배하고 그 다음에 단식하고 했습니다.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표라고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줬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이 양반 가기만 하면은 툭 하면은 날 왜 보냈어 이럽니다. 그만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칭 중졸 출신이라고 이렇게 가장해놓고 상당히 철학적 문제를 특유의 유머와 그 비유로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하는 멋진 의정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킹메이커를 누가 대줄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의원보다는 우리와 소통하고 장애계와 소통하고 아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아는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아서 올리고 거기에 정말로 최고의 리더들은 킹메이커의 역할을 해주십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는 리더보단 대표를 만드는 리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크게 보이고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장애계를 다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무자들만 설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모으려 해도 모아지지 않고 파워를 보이고 싶어도 파워가 모아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저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걸 정의 내리면은 뒤따르는 자가 앞서간 자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걸 우리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발전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잘못된 리더들을 우리 후대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저도 하나 이런 좋은 말을 갖다가 제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아까 그 그림에서 서명하고 거기서 장시간에 걸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장애인들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들은 그동안 사회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었고 사회가 그들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는 번영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도 번영하고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우리 회장이 저 장애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인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앞장서 주시길 간곡하게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